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봉수입니다. 오늘은 투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주된 내용은 투석에 대한 내용이고, 투석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만성콩팥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구성은 묻고 답하는 식으로 준비했는데, 환자분들이 실제 진료 현장이나 이런 여러 주변에서 많이 여쭈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콩팥병이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만성콩팥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급성콩팥병, 갑자기 나빠진 콩팥병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쁘다는 얘기는 보통 3개월 이전부터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주로 얘기하고, 콩팥 기능이 꼭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든지 혈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콩팥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성 콩팥병에 해당되겠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알면은 그 건강하지 않은 콩팥을 만성 콩팥병 환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내 콩팥이 건강한가를 검사를 하려면 검사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피검사를 해서 이런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을 측정하고, 크레아티닌 항목을 측정해서 그걸로 사구체 여가율을 계산하게 되는데, 사구체 여가율이 일반적으로 60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소변을 보면 육안적으로 뻘겋게 색깔이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또 거품이 많이 나는 육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변 검사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를 해보면은 혈뇨가 있다든지, 현미경으로 보니까 혈뇨가 비친다든지, 혹은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콩팥 사이즈가 되게 작다든지, 그리고 일부 환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콩팥이 태생기부터 생기지 않아서 한쪽 콩팥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무수하게 많은 돌이 들어있는 분들,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또 무수한 낭종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이 건강하다라고 할 때는 피검사에서 이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소변 검사에서도 혈뇨나 단백뇨가 없어야 되고, 콩팥 이미지에서도 정상적인 소견을 볼 때 우리가 건강한 콩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콩팥병은 이렇게 3개월 이상, 이렇게 사실 갑작스럽게 설사를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잘못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험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대장 내시경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탈수되면서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서 사구체 여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런 걸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건 급성으로 살짝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은, 사실 만성 콩팥병이 흔한가요? 사실 정말 흔합니다. 제가 성인 10명 중에 1명, 요즘엔 조금 더 많아져가지고 성인 9명 중에 1명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만성 콩팥병 하면 투석 받는 사람,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 이런 좀 신장이 많이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이것도 많은 숫자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투석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400만 명, 500만 명 이 정도 되는 거죠. 400만 명, 500만 명 정도의 환자 숫자는 부산, 울산 이 큰 광역시 2개를 합한 인구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렇게 콩팥병 환자가 많아? 하고 이렇게 좀 잘 못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피검사를 하더라도 피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진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 안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더라도 단순히 뭐 크레아티닌만 가지고 그게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콩팥병이 없겠구나라고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신장 기능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통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는 9명에 1명이 아니죠. 5명에 1명. 그 정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콩팥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아시고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있으신 분들 콩팥병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콩팥 질환에 대해서 충분하게 평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뒤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콩팥병에 잘 걸리고 주의해야 되는지 네, 뭐 사실 콩팥병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또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또 걱정도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보통 콩팥이 나빠지더라도 이런 기저질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천천히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10% 미만,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요독 증상이 생기면 이제 투석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팥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콩팥병에 대한 스크리닝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렇게 검은 글씨로 표현해 놨죠. 투석하는 사람들 100명이 있을 경우에 50분은 당뇨병 때문에 투석하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100명 중에 25명 정도는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75% 말기 콩팥병까지 가는 환자의 75% 정도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질환들도 많죠. 저희들 신장내과에서 뭐 다낭성 신질환이라든지 사구체 신염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이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 흔히 만나는 당뇨병, 고혈압이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중요한 원인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콩팥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 사회 이런 것도 만성 콩팥병이 늘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ESRD, 영어로 제가 적어놔서 죄송한데 말기 콩팥병을 얘기하는 거고 투석하는 환자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들에서 당뇨병이 거의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하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콩팥이 나빠질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어떠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혹은 또 신장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콩팥 합병증이 없더라도 꼭 신장 기능 그리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꼭 검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정말 만성 콩팥병이 있냐 이 정도로 모를 정도로 경미한 사람들도 있는데 콩팥병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지 네, 콩팥병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피검사를 해보면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건강검진 자료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신장에 대한 것도 이렇게 빨간 박스 쳐놓은 거에 보면 나오는데 주로 크레아티닌을 검사를 하고요. 크레아티닌을 검사한 다음에 요 값을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식에 넣어가지고 사구체 여가율을 나오게 만듭니다. 요 사구체 여가 이분은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보다 떨어져 있으면 뭐 59라든지 뭐 58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사 결과지에 신장내과 상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장내과 진료를 권유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사구체 여가율이 60보다 떨어져 있으면 신장 질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레아틴의 값을 가지고 사구체 여가율을 계산을 하고 그 값이 점점 떨어질수록 신장 기능은 떨어지는 거고 신장의 그 만성 콩팥병의 단계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검진에서도 콩팥 기능을 알아보는 제가 중요한 방법이 피검사랑 소변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이런 크레아틴인과 신장에서 단백질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 검사해 주기 때문에 건강검진만으로도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를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들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은 뭐 일반 환자가 아니신 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많고, 콩팥이 나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보통 크레아티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크레아티닌이 1을 기준으로 콩팥 기능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크레아티닌이 2로 올라갔다. 그런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2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크레아틴이 2였다가 크레아틴이 4로 올라갔다. 그러면 2분의 1이던 게 4분의 1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1에서 2 되는 거는 100%에서 50%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50%나 떨어져야지 이렇게 크레아티닌이 2가 되거든요. 그런데 2에서 4가 되는 거는 50%에서 25%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만 줄어들어도 2칸이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콩팥 수치가 나중에 환자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1에서 2까지 갈 때나 콩팥 나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신장 기능이 뭐 크게 숫자가 변화가 없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숫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 2라는 소리 들었는지 얼마 안 됐는데 3이고 4고, 콩팥이 너무 빨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기능이 나빠진 게 빨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크레아틴이라는 값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요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단계는 이렇게 피 검사를 해서 크레아틴을 계산해서 이런 사구체 여가율을 숫자로 계산하면은 보통 3단계 이하부터 이렇게 콩팥이 나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1, 2단계도 물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뭐 예를 들어 사구체 여가율은 정상인데 단백뇨가 계속 나오는 상태다. 이런 분도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1단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사구체 여가율이 주로 60 밑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얘기를 하고, 신장내과에서도 주로 진료하는 환자들이 만성 콩팥병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당되는 환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5단계 환자라고 해서 4단계에서 제가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때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때부터 환자의 경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식 받고 싶다고 해서 당장 뭐 급하게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게 충분하게 이런 콩팥이 만약에 나빠졌을 경우에 추후에 신장 기능을 대체할 만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단계부터 이런 말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5단계라도 투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5단계가 되면은 투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닌 거고요. 5단계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은 일부 환자에서는 투석을 받아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콩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먹을 게 도대체 없는데 도대체 뭐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만성 콩팥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다 다르거든요.
단계별로 다 다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고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콩팥병 환자랑 투석 중인 환자 아니면 투석은 안 받더라도 말기 콩팥병 환자 다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신장내과 의사랑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이런 게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빨간 꽃 사진은 이거 히비스커스. 옛날에 환자분들이 히비스커스가 콩팥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저도 좀 먹어볼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히비스커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히비스커스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콩팥병 환자한테는 좋은 건 아니죠. 콩팥이 나빠지면 콩팥을 통한 칼륨의 배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칼륨 혈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콩팥 나쁜 사람들한테는 칼륨 음식을 제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콩팥에 좋은 음식으로 얘기가 돌았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륨이 많은 음식 밑에 보이는 거 다 칼륨 많은 음식입니다.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 다 칼륨 많은 음식인데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좋아요. 이게 나트륨 배설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압도 좀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그래서 혈압이 잘 조절되면은 고혈압 환자들이 콩팥이 안 나빠질 거기 때문에 이게 콩팥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실제로 고혈압 있는데 콩팥은 별로 안 나쁜 이런 초기 콩팥병 환자들한테는 사실 히비스커스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콩팥병이 많이 진행해서 칼륨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결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테이지에 따라, 단계에 따라서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환자들한테 너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대안점을 이거 대신에 이걸 좀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저 또한 조금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대안점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획일적인 의학 정보, 잘못된 의학 정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절대 이런 칼륨이 높은 음식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제한해서 복용하시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보통은 얘기하는데 그럼 뭐 먹어요? 라고 얘기를 보통 반문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나머지 음식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음식들을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환자분들도 이런 무조건 금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서 조금씩 섭취하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담배의 긍정적인 대안은 없죠. 사실 술, 담배, 저염식이 이런 것들은 신장내과 의사들은 아주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압을 올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 위험을 올리거든요. 콩팥 나쁘신 분들 보통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빠지시거든요. 뭐 급성 심부전이라든지 심근경색, 부정맥, 뇌출혈 이런 걸로 환자분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투석하는 환자분들은 항상 심혈관계 위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소금, 담배, 술 이런 것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 과일 같은 것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필수 비타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무조건 과일을 난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과일 중에서도 칼륨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 것을 아주 제한된 용량으로 그람수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조금 넘어가서
투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을 언제 할까? 환자분들 중에서 신장 수치가 5가 넘으면 이제 투석해야 되는데 그거 말 맞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 수치가 어느 수치를 넘어간다고 해서 투석을 꼭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요독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투석을 보통 시행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은 뭐 계속 구토하는 거 보이잖아요. 이런 구토를 한다든지 입맛이 전혀 없어서 식사를 전혀 못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혈압이 너무 컨트롤이 안 된다든지 환자가 너무 가려워 가지고 못 참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엑스레이는 양쪽에 폐 부종과 흑막 삼출액이 있는 엑스레이인데 어쨌든 몸이 붓는 거 말고 이렇게 폐가 부어도 폐가 붓게 되면 환자가 숨이 차겠죠. 그러니까 숨이 콩팥 때문에 폐가 2차적으로 폐가 나빠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투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석은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루다 보면은 다른 장기까지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고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많은 환자들의 투석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했지만 언제가 베스트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을 이렇게 계속 짧게 살펴보다 보면은 요독 증상이 생겨서 더 이상은 투석을 안 하는 게 투석을 하는 것보다는 삶의 질이 투석을 하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은 투석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투석의 시점을 결정하는 거지 꼭 피검사 수치 하나 가지고만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투석을 해도 얼마 못 산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가 투석 난 안 할래요. 이런 말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80대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 투석을 하더라도 투석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2년 생존율이 몇십 %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80대 이상의 일반 인구도 사실 사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투석 치료가 그렇게 절망적인 치료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투석 시작했을 때의 나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30대에 투석을 시작한 사람이 있고 70대에 투석을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투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은 투석을 하게 되면은 기대 여명이 일반 인구와 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긴 기간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투석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또 내사자 이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체 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식도 받는다면은 일반 인구의 생존 기간에 점점 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석을 하더라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되게 오래 사시고 그리고 또 어떤 병으로 투석을 했느냐도 이분이 얼마만큼 앞으로 더 생존할 건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아까 당뇨병으로 투석하는 분이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뇨병으로 투석하시는 환자분보다 다른 당뇨 위의 질환으로 투석하는 환자분의 생존율이 조금 더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혈액투석이 좀 낮다, 복막투석이 좀 낮다, 투석 방법에 따라서 사망률이 좀 달라진다는 이런 연구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들은 어떤 투석 방법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환자한테 더 적절한 투석 방법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2005년도에 투석받았던 환자의 그런 생존 곡선하고 2015년도에 환자의 생존 곡선을 보면은 그래도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이런 생존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투석 기법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투석 환자들이 보통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신다고 했는데 심장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이런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아유 돈 없어서 투석 못 하겠어요. 돈이 많이 들 건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십니다.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는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보시면은 한 달에 한 사람마다 다르고 병원의 규모마다 다 다르고요.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또 특히나 또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환자들, 대부분의 환자를 기준으로, 저희 병원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 번에 투석을 받는 비용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이 들지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투석을 받고 내고 가는 돈은 한 15,000원 언저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이긴 하지만 이런 투석을 주 3회 하고 한 달에 12회에서 14회 정도 하면은 한 20몇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고, 이런 환자분들이 또 약을 타가겠죠. 약제비, 그리고 가끔 피검사 투석 잘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검사상에서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확인해야 되니까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료 비용의 10%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10%마저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이렇게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이런 영세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은 이런 10%마저도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돈은 이거보다 더 작은 환자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투석을 못 받으시는 분은 아직까지 제가 많이는 만나보지를 못한 것 같고, 본인의 의사로 투석을 안 받고 살지 투석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투석을 거부하시거나 못 받으시는 분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투석을 못 받는 분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은 평생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어찌 살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투석을 평생 해야 된다. 이 말은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콩팥 기능이 뭐 태어날 때는 거의 100%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점점 우리도 떨어지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1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내 콩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기가 되면은 이제 투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성적으로 나빠진 콩팥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뭐 10% 이로 올라가거나 콩팥 기능이 좋아지면 이제 투석을 끊을 수도 있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말기 콩팥병 환자분들은 콩팥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한 투석은 이식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면 평생 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석에 어떤 게 더 좋다?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런 두 가지 큰 투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하시는 투석의 방식은 혈액투석입니다. 한 90%의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한다면 한 10% 정도의 환자들이 복막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한테 많이 결정하게끔 하고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판단에서는 환자의 선호도에 맡겨 놓습니다. 대부분은 환자가 원하시는 걸 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는 꼭 복막투석을 하는 게 적절한 환자가 있고, 어떤 환자는 혈액투석을 하는 게 적절한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막투석을 하고 싶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배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낭성 신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에 너무 큰 덩어리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을 원하시는 환자분이라도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혈관 접근로, 투석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기가 너무 힘든 경우라든지,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투석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투석 방법 중에서 환자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본인에게 더 맞다라고 생각되는 투석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것이 더 좋다는 투석 방법은 현재는 없고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혈액투석 보통 일반적인 거는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은 이렇게 주 3회 4시간씩 3 곱하기 4 이렇게 가지고 12시간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요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몸무게 100kg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몸무게가 한 3, 40kg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투석을 아주 미루다가 해가지고 콩팥에 잔여신 기능을 표현하는데 자기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투석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소변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3회 이렇게 투석하지는 않고 환자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2회에서 점점 이렇게 3회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투석 횟수를 조절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은 주 3회 정도의 투석이 적절합니다. 뭐 4회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3회보다 더 이렇게 투석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3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특수한 경우에나 이렇게 2회 정도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 중인 환자는 투석 전보다 이렇게 약물이나 음식을 덜 가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실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환자가 이렇게 콩팥이 완전히 나빠져서 투석을 받게 되니까 막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콩팥 더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약이나 먹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위험합니다. 아까 잔여신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콩팥 기능이 10% 미만으로 떨어져서 투석을 받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콩팥에 10% 미만 남아있는 그 콩팥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통소염제를 오남용한다든지 CT를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행동이고 신장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투석 전후로 먹는 것도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투석 전에 환자가 투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입원한 경우에 저희들은 항상 혈액 투석 환자가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투석 전 환자는 콩팥 기능이 거의 10% 미만으로 있는 사람이고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는 콩팥 기능을 한 30% 정도 이렇게 대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는 투석을 받는 환자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콩팥 기능을 대체해 주는 게 거의 한 30%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대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콩팥과 다르게 우리의 콩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투석이라는 것은 4시간 동안 투석을 했다가 그리고 44시간 동안 또 아무런 콩팥 기능이 없다가 또 다시 또 밀린 숙제하듯이 또 투석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석 간의 체중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투석의 오해와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석 받는 환자분들을 딱 이 모습 같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학생들 수업 시간에서도 이런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되게 척박한 상황이고 그래도 이 와중에도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언제 이게 꽃이 시들지도 모르겠고요. 조금만 부주의하면 꽃이 시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꽃을 피워내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투석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이나 의과대학 학생들에도 투석 환자들은 유리와 같은 분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줘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환자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4시간 동안 지겨워 죽겠다. 4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누워있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4시간이라는 시간 누워있으면 정말 지겹겠죠. 그렇지만은 4시간을 너무 지겹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휴대폰을 쓰려고 하더라도 충전을 시켜놓고 나머지 시간 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4시간 동안 충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주로 말씀드리고 힘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고 콩팥병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없으신 분에게도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소금 섭취, 그다음 금연, 금주, 그리고 비만, 혈압,
당뇨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 잘 하신다면은 콩팥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고 우리가 평균 수명 혹은 그것보다 더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콩팥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